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시장이 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관세 불확실성이 8월 1일까지 다시금 연장되면서 투자자들도 어떤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될지 개별 뉴스들도 좀 부진했던 간밤 뉴욕 증시였습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갈피를 못 잡는 이유,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죠. 자세한 시장 상황 들여다보겠습니다. 3대 지수 혼조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보합권 등락을 거듭하다가 막판에 나스닥 지수만이 강보합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발언들에 주목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만나보시죠. We did steel, as you know, they're 50%. We did aluminum, 50%. Lumber just came out. Well, that's copper. And we did cars. And now, today we're doing copper. Copper and lumber. What would that tariff be on? The sectional tariff? I believe the tariff on copper, we're going to make it 50%. And we'll be announcing something very soon on pharmaceuticals. We're going to give people about a year and a half to come in, and after that they're going to be tariffed if they have to bring the pharmaceuticals into the country, the drugs and other things into the country. They're going to be tariffed at a very, very high rate, like 200%. We're going to be announcing pharmaceuticals, chips, and various couple of other things. You know. The tariff letters that you sent today, final offers, or are they negotiable? More or less final offer. 8월 1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부과 시점, 더 이상 변경도 유예도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유예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 되겠고요. 상대가 전혀 예측할 수 없게끔 불확실성을 키워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는 트럼프 특유의 협상 전술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품목관세와 관련한 여러 가지 발언들도 있었는데 일단 구리에 대한 관세 50%를 부과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언제부터인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사가 끝나는 즉각 발효될 것이라고 전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금속 선물 거래소에서 구리 선물 가격이 10%대의 폭등세를 기록했다는 것이 간밤의 특징이었습니다. 한편 이렇게 여전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월가의 낙관론은 강해지고 있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골드만삭스 하반기 금리 인하 그리고 그에 따른 채권 금리의 하락 그리고 AI 모멘텀에 기반한 대형주 실적 강세 등 여전히 증시를 떠받들 만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받쳐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데이빗 코스틴 전략가가 연말 목표치를 기존의 6,100에서 6,600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번 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이어서 두 번째 월가 IB 목표가 상향 소식이 전해졌고요. 오늘도 국채금리의 상승세는 이어졌습니다. 이 미국의 고율 관세로 인해서 채권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고개를 드는 와중에 간밤 3년물 국채 입찰 결과가 다소 부진하게 나왔거든요. 이 부분 역시도 금리 상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고요. 0.5% 상승하면서 10년물 금리가 4.415%대에 마감을 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시장의 표정을 확인해 보시죠. 일단 오늘 엔비디아의 주가가 1%대 반등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가총액도 3조 9천억 달러를 돌파하게 됐고요. 이제 정말 4조 달러 고지 도달까지 단 2.5% 정도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AMD와 마이크론, 인텔 등의 여타 반도체주들까지 강세 흐름을 함께 가져갔고요. 아마존의 주가 이번 주 연례 빅 프라임데이 행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1.9% 관세에 대한 부담감을 안아가면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전일 머스크의 창당 발언 그 여파로 6%대 하락한 이후에 오늘은 1%대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다만 300달러대 회복에는 실패를 했고요. 그 밖에 가장 아웃퍼폼을 했던 섹터로는 에너지 섹터, 엑손모빌, 쉐보론
운동을 필두로 해서 다 같이 강세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엔비디아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SEC에 제출된 공시에 따르면 젠슨왕 CEO가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20만 주 이상의 자사주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액으로는 3,550만 달러에 달하는 액수이고요. 매각 이후에 보유 수량은 여전히 7,500만 주 이상입니다. 이 같은 내부자 매도 소식이 전해지면 보통은 주식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마련인데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낙관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살아있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주가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1% 상승하면서 160달러대를 회복해냈습니다. 다음은 메타입니다. 메타가 최근 실리콘밸리의 AI 두뇌들을 아주 공격적으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애플에서 AI를 담당해왔던 최고 엔지니어이자 또 임원이기도 한 루오밍 팡이 메타로 이직한 사실이 공개됐는데요. 메타는 팡을 영입하기 위해서 수천만 달러 규모의 패키지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수백억 달러에 달한다라는 거고요. 이 팡은 그동안 애플 인텔리전스에 들어가는 대형 언어 모델 LLM을 담당해왔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팡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지휘자가 없어진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애플의 AI 전략이 좀 상당한 난관에 부딪히게 될 수 있다. 이런 해석 전해지고 있습니다. 애플의 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보합권에서 버텨주며 210달러 선에 종가를 형성하고요.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주가가 오늘은 반등을 했습니다만 강세론자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아이브스에 이어서 월가의 대표적인 테슬라의 강세론자죠.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가 목소리를 냈는데 머스크의 정치 행보로 주가 하락이 우려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치 활동의 우선순위를 두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여기에 투입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단기적으로 테슬라의 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거라는 경고이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비중 확대 의견 그리고 목표가는 410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오늘 1.3% 반등하면서 297달러까지는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중 기준으로는 여전히 1%의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고요. 이슈가 있었던 섹터들도 모아서 보시죠. 구리 관련주들 급등을 했습니다. 구리 관세 발표에 따라서 간밤 구리 선물 가격이 파운드당 5.895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된 거고요. 종목으로는 미국 안에서 대표적인 구리 생산업체에 해당합니다. 프리포트 맥모란을 꼽아볼 수 있는데요. 강한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2.5% 상승하면서 46달러대까지 가리키고 있고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구리 관련주들 쪽에서 시세가 나오게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태양광주들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 청정 에너지 발전에 대한 보조금을 철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주 통과됐던 감세안의 조항을 조금 더 강화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2026년 이후, 그러니까 내년 이후부터 시작되는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이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기존 변명대로라면 2032년까지 최대 30%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취소된 것이고요. 당연히 태양광 풍력 관련주들에게는 실적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솔라엣지가 1%, 넥스트에라와 인페이즈 에너지가 3%대의 하락세를 가져가고요. 퍼스트솔라와 선런 각각 6%대, 11%대 하방 압력을 받아갔습니다. 다음은 IBM입니다. 데이터 센터용 파워 11 칩을 출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AI 서버처럼 칩과 소프트웨어가 통합된 패키지 형태로 출시가 되고요. 주로 인텔 그리고 AMD의 제품들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AI 시스템을 만들고 훈련함에 있어서 엔비디아와 경쟁하는 것이 우리의 직접적인 목표는 아니다라고 직접 얘기를 했고요. 대신에 추론을 위한 AI 도입 과정을 간소화시키는 데에 집중했다라고 직접 담당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판매는 오는 7월 2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고요. IBM의 실적에 어느 정도로 기여하게 될 것인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IBM의
다음에 주가는 오늘 0.7%의 마이너스권 가리키고요.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조금 더 봅니다. 다음은 사운드하운드 AI죠. 음성 대화형 AI를 만드는 기업. 대표적인 고객사로 그 멕시칸 체인인 치폴레를 들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사람과 대화를 통해 명령을 듣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그동안은 그쳤다면 이것을 뛰어넘어서 스스로 지금 내가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일까 판단하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 기술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확장된 기술을 기반으로 올해 매출은 지난해보다 크게 뛸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높게는 2배 정도의 매출 점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운드하운드 AI의 주가 11.7% 뛰어오른 12.7달러에 거래를 마치고요. 다음은 퀀텀스케이프도 보겠습니다.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생산 테스트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확히는 고급 분리막 기술 통합을 통해서 배터리의 생산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덕분에 주가 오늘 장전에서부터 아주 폭발적인 시세가 나왔었는데 16.7% 뛰어 올랐습니다. 같은 전기차 섹터 안에서 루시드의 시세도 좋았습니다. 이 루시드의 그랜드 투어링 에어 세단 한 번 충전으로 1205km 주행에 성공했다. 그러면서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전 기록인 160km도 한참 앞선 수치가 되겠고요. 최근 2분기 인도량 호조에 이어서 연이은 호조 소식이 되겠죠. 루시드의 주가 9% 뛰어오른 2.3달러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특징주 마무리하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네, 관세 정책 계속해서 오락가락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어느덧 8월 1일로 미뤄진 관세 유예 시한 또 오늘은 구리를 건드렸습니다. 구리 수입품에 50%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코멘트를 내놨는데요. 관련된 백악관 인사들의 발언들까지 포함해서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8월 1일로 못 박은 날짜 또 한 번 밀리진 않을까 시장의 우려감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연장 허용은 없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하고 있네요. 자, 뉴욕연은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이슈를 꺼내들기 이전의 수치와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오게 된 건데요. 다만 다시 한번 관세 이슈가 불거졌다라는 점에서 또 한 번 숫자를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미국의 3년물 국채 입찰이 진행이 됐는데요. 다소 부진하게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수익률을 받아들게 됐습니다. 3년물 입찰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에 국채 입찰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에 대한 매력도 관세 이슈가 또다시 끌어내리는 것은 아닌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후티 반군이 민간 선박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전개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있었던 일이기는 한데요. WTI 원유 선물 0.6% 오르면서 68.33달러 선으로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관세 관련해서 먼저 좀 짚어보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격은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언제까지 투자자들의 투심을 짓누르게 되는 것인지 백악관 내각회의의 주요 발언들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부터 구리에 50% 관세 발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역 서한을 발표했을 때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60에서 70% 상당히 높은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좀 상호 관세가 국가별로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일부 국가들의 경우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관세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시사한 셈이고요. 일론 머스크 CEO의 3당 창당과 관련된 코멘트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3당 창당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나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돌아갔다라는 코멘트까지 함께 전하면서 도움될 것이다. 상당히 호탕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 CEO와의 갈등이 어떻게 좀 봉합이 되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트루스 소셜 글을 통해서는 8월 1일부터 관세를 납부하게 될 것이고 이 날짜에는 변경이 없을 것이다 라는 코멘트도 살펴볼 수가 있었죠.
자, 구리에는 50%, 제약 관세와 반도체 관련한 관세 소식도 꺼내놓으면서 우리나라의 CMO, CDMO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 다시 긴장도가 좀 높아지진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제약 관세 관련해서는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미국에 생산 시설을 이전할 수 있는 기한을 줄 것이고 만약에 불응을 할 때는 200% 상당히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아직까지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러트닉 상무장관은 어떤 인터뷰를 진행을 했을지도 살펴보시죠. 향후 며칠 내에 15개국에서 20개국에 추가 서한을 발송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내놨고요. 구리 시장에 있어서는 조사가 끝났다라고 코멘트를 내놨는데 미국은 섹션 232 조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품목별로 관세 부과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처럼 50%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이달 말이나 8월 1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철강과 알루미늄처럼 관세가 들어가게 된다면 상호 관세가 아니라 품목 관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 관세가 될 것이다 라고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반도체와 제약 관세 관련한 조사는 이달 말까지 완료될 것이다 라는 코멘트도 함께 내놨으니까요. 제약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관세 관련 소식이 나오는지 긴장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러트닉 상무장관의 발언까지 저희가 들여다봤고요. 각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입장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 또 한 번 압박을 받았는데요. 이미 한국은 상당히 부유하다. 따라서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내놨는데 실제적으로는 방위비 인상에 대한 압박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EU 국가들의 경우에는 관세 서한 보내기까지 약 이틀 정도 남아있는데 일단 EU가 미국을 상당히 우호적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전하고 있죠. 중국과 관련해서는 최근 중국과 관계가 상당히 좋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시진핑 주석과 자주 통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제가 어떤 댓글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인터뷰를 할 때마다 누군가와 좋은 통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좋은 통화 전문가 아니냐 이런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진핑 주석과 어떤 통화 내용을 했는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중국과의 현재 우호적인 분위기 자체는 한 번 더 언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브릭스 국가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상당히 좀 강한 논조의 발언을 마주하게 됐는데요. 조만간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지금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관세 서한 대상 국가로 한국과 일본, 동맹국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아시아에 집중됐던 서한들은 중국을 사실상 견제하는 차원이다 라고 코멘트를 내놨고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모든 관세가 만약에 8월 1일에 발효될 때 아시아산 상품에 대해서 가중평균 관세가 27%로 오히려 인상된다라는 것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자, 각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까지 저희가 들여다봤고요.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 숫자도 함께 들여다보시죠. 일단 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뉴욕 증시 투자자들에겐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관세 전으로 돌아갔던 이 1년 기대 인플레이션 3년과 5년에는 크게 변화는 없었고요. 관세 이슈가 다시 불거졌다라는 점이 다시금 이 숫자의 발목을 잡진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로 3월에서 4월 사이에 3.6%까지 치솟았던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낮아진 셈이고요. 전월과 비교했을 때는 0.2%포인트가량 낮아진 숫자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골드만삭스가 올 하반기 미국 증시 여건이 더 좋아질 것이라며 연말 S&P 500 지수 목표를 6,600포인트로 올렸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이전 S&P 500 목표치는 6,100포인트로 5월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유예한 후 설정한 겁니다. CNBC의 마켓 전략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업데이트된 전망 결과 이는 월가에서 가장 낙관적인 목표 지수 중 하나입니다. 월가의 S&P 500 목표치 중간값은 6,300포인트입니다. 골드만삭스의 미국 주식 수석 전략가인 데이비드 코스티는 시장을 둘러싼 환경을 감안할 때 S&P 500 기업의 선도 수익 대비 주가 비율 PER은 22배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연말 S&P 500의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평균 목표치가 어떻게 집계되는지는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CNBC 마켓 전략가 설문에 따르면 S&P 500의 연말 목표치 중간값이 6,300포인트로 좀 다소 높게 나타나는 듯한데 블룸버그와 골드만삭스의 자료를 보면요. IB 전략 애널리스트 28명의 중간값을 따져봤을 때는 6,000포인트에 조금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월가에서 상당히 불리시한 관점을 내놓고 있는 IB들이 아주 많지는 않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어떻게 좀 제시를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기존에 5,600포인트에서 6,300포인트로 목표치를 올려잡았고요.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 연말 목표치 기존에 6,100포인트로 낮지 않았는데 6,600포인트로 상당히 또 한 번 높게 올려잡은 겁니다. 현재 레벨 대비 한 6%가량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3개월 목표치로는 6,400포인트, 6개월치로는 6,900포인트로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S&P 500 기업의 PER이 22배가량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전에는 한 레벨이 20배 정도로 추산이 됐었는데 관세 이슈를 점차적으로 소화를 하면서 22배까지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숫자까지 쭉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단기 로테이션에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목표치 상향 배경은 결국에 하반기에 금리 인하, 채권 금리는 내려갈 것이고 대형주의 실적이 받쳐줄 것이다라는 것이 그 근거가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S&P 500의 현재 과매수인지 아닌지 그 레벨을 좀 따져보는 그래프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의 자료입니다. 지금 여기 빨간 선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과매수권을 진입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을 최근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관세 이슈를 꺼내들기 전까지는 좀 유효했습니다. 과매수권에 진입을 했다가 현재는 다시 소폭 내려오면서 과매수권 근처에 와 있는 부분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과매수권 터치를 해낸 흐름 다음에 저희가 어떠한 그래프를 또 보면 좋을까요? 소매 투자자들이 이번 증시의 랠리를 이끌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상반기 동안 내내 조금 힘든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게 오히려 매수의 기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찬스가 되기도 하죠. 자, 이럴 때 매수를 한 소매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상반기 동안 1,553억 달러의 주식을 매수했던 소매 투자자들이었는데 이는 사상 최고 수준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기관이나 머니마켓 펀드의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금액을 집행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최근의 랠리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기인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만큼 앞으로 좀 목표치나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들여다보면서 S&P 500의 향후 레벨을 좀 점검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아마존의 프라임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브랜드는 판매를 거부하고 일부 쇼핑객은 관세로 인해 판매를 철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는 미국 경제의 강세에 대한 엇갈린 신호 속에서 소비자 지출과 소비자가 무엇을 구매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일부 온라인 판매자는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로 인해 올해 할인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일부 쇼핑객은 프라임데이를 건너뛰거나 가격을 더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네, 어제 어도비의 추산 자료에 따르면 아마존 프라임데이 기존보다 2배로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28%가량 수익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추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금액대가 284억 달러 규모였는데요. 이번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관세가 또 한 번 발목을 잡는 분위기입니다. 관세 영향으로 프라임데이 할인이 좀 부진하다라는 내용의 블룸버그 통신 기사고요. 실질적으로 유니레버라고 공기청정기를 주로 만들어서 파는 회사입니다.
신중하게 올해를 좀 전망하고 전략을 짜야 되는 시기다라는 코멘트를 CEO가 내놨고요. 판매 제품 수를 어쩔 수 없이 프라임데이에서 좀 줄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죠. 할인율이 꽤나 크게 책정이 된 쪽은 가전제품 쪽으로 애플의 할인율이 꽤나 크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마존이 프라임데이를 통해서 왜 기대가 큰지를 좀 들여다봐야겠죠. 보통 이 검정 색깔 선이 아마존 프라임데이 때 벌어들이는 매출이고요. 그 밖에 가을과 겨울 시즌에 아마존이 벌어들이는 금액은 파란 색깔 바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024년에는 사실 프라임데이 전년과 좀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올해는 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관세로 인해서 꺾이게 된다면 아마존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뉴스가 될 수 있다. 더불어서 아마존의 입점에 있는 판매자들로서도 할인을 파격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지갑을 좀 닫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안타깝게 느껴진다라는 점도 포인트로 잡아 보셔야 되겠죠.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